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토론 이것이 여론이다의 김현민입니다. 마주 달리던 열차가 충돌 직전, 파국 직전 다행히 멈춰섰습니다. 올해를 꼭 열을 남긴 어제 여야 지도부 네 분이 모여서 그동안 견해차를 보여온 4대 입법 처리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좁히고 임시국회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이죠. 오늘 수요토론 이것이 여론이다는 지난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초청한 데 이어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모시고 정상화된 임시국회 과연 순항할 것인지, 국보법 처리 문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듣고 토론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죠? 이렇게 TV 토론에 나오신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오늘 시간이 내실 있고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하죠. 지난주에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대로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이남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죠? 많이 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물 먼저 함께 보시죠. 첨예하게 대립하던 정국이 정상화의 길로 가닥을 잡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 4인 대표 회담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0일까지로 하고 새해 예산안과 일학급 파병 연장 동의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4개 쟁점 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 회담에서 다룬다. 이 밖에 나머지 3개 쟁점 법안과 이른바 뉴딜 관련 3개의 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4인 대표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화 정치의 복원을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았다. 그 야당을 이번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합의문을 타결해냈다는 것을 저희들로선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치 정국이 완전히 풀렸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조항을 놓고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열린우리당은 회기 내 처리에, 한나라당은 합의 처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회기 내라는 것은 이달 30일이니까 결국 연내 처리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일방 처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여야 간에 완전히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한 열린우리당 내 반발과 4대 법안에 대한 양당 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처리할 물리적인 시간의 촉박함도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파국을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찾아낸 이번 합의가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국은 다시 대치와 갈등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전국 정상화의 길로 간신히 접어든 현 시점에서 제1야당의 행보가 주목된다. 네, 수요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모시고 전국 현안 등에 관해서 견해를 듣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박 대표께 시청자들, 국민들께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모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날씨가 춥다기보다 마음이 춥고 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참 마음이 푸근해져야 되는 이때에 국민의 표정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두운 것은 지금 현실도 어려울 뿐 아니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민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고 또 민생 경제도 극도로
파탄 지경에 이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회가 4대 법안을 두고서 파행을 겪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4대 법안은 우리나라의 안보, 교육, 언론, 역사에 큰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정체성과도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이런 법안들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해서 그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여당이 단독으로 연내에 강행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소수당인 저희 한나라당은 야당으로서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었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여야 대표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고 또 오늘부터 국회가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야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합의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패널들이 본격적인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박 대표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여야 4인 대표 회담, 거기 4개항 합의 4개항을 놓고서 여야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은 양쪽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듣고 있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후폭풍이라는 표현을 할 만큼 당내 일부 강경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이 커서 이부영 의장, 천정배 대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박 대표께서는 오늘 평소보다 많이 웃으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는 뜻이죠? 별로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협상이든지 만족스러운 협상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네. 다 정말 한 발씩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양보해서 이룬 것이고 어느 한쪽이 뭐 참 만족스럽게 된 그런 협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합의를 앞으로 더욱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네. 좀 신뢰를 더 쌓아서 정치 발전을 이루는 어떤 좀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꺼낸 어제 있었던 4인 대표회담 그 얘기부터 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하군요. 두 분 패널 중에서 어느 분이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남현 교수님. 네, 제가 먼저. 네, 하시죠. 지금 사자회담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관련돼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한나라당 내에 그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소 진보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항상 다양하게 개진이 되는데 이번 사자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 당내 소위 말해서 보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뭐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죠, 분위기가? 이 사자 회담이 있기 전에 지난 15일에 장시간의 그 의총을 거친 후에 제가 그 우리 한나라당의 이제 의원님들께 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행선을 계속 달려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법안 중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폐지와 우리는 개정이고 이제 그 열린우리당은 폐지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도 이 집을 어떻게 좀 잘 조금 수리하고 고치자. 그러니까 대문도 좀 고치고 창문도 좀 넓게 하고 뭐 방 도배도 새로 하고 이런 얘기와 이 집을 완전히 부시자 하는 얘기하고는 이게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서로 뭐 고치자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 문제는 그 시각차가 크니까 그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기구에서 이 문제까지 다 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거기서 그 어떤 의견을 모은 후에 상임위로 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와 또 나머지 3개 법안은 각 상임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그 논의를 해서 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 모든 분들이 박수로서 그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여당에 제의를 한 겁니다. 그게 꼭 일주일 전이었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사자회담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자회담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참 서로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이해도 서로 많이 하고 그러고서 이 문제는 그러면 별도 기구라는 것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이 사자회담을 별도 기구로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거기서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법안 3개 그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되 그 끝까지 합의를 볼 수 없는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이 사자회담에 그걸 올려서 또 논의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지금 사자회담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지금 해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의회가 상임위가 다 있고 있고 상임위가 있고 그런데 꼭 4명이 따로 모여서 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당내 의원들이 따라가는 그럼 그 과거하고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인물 중심의 정당, 인물 중심의 의원, 인물 중심으로 간다, 의회. 그래서 구태 정치가 자꾸 복원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원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조정의 실패의 결과로서 사자회담이 지금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의회를 적극 가동을 못 시킨 그 책임은 지금 아무도 지질 않고 바로 사자회담이 어떻다. 내용적으로 그쪽으로 지금 국민의 그 시선이 지배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천 때도 당내 잡음이 상당히 심했던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대표님께서는 공천심사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대표는 의견을 공천 과정에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개진해 줬고 상당히 개혁적으로 국민에게 비쳤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잡음이 개진이 됐을 때 그것을 조정하려는 노력보다는 대표에게 위임해달라. 대표에게 위임을 받으셔서 그때 역시 최후의 결정권을 대표가 가지고 과거 정치하고 똑같은 밀실 정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거는 가동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신다면은 사자회담을 지금 특별기구에 대신 사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은 소수의 인물들이 역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체크 없이 따로 모여서 결정을 한다는 그럼 과거하고 다를 게 없다. 이런 비난이 지금 있거든요. 네, 거기에 기구인 대해서 사자회담에 너무 힘이 실릴 경우에 거기에 의회주의에 대해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신 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패널 분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좀 질문을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웬만한 법안들이면 상임위에서 뭐 치열하게 그 서로의 관점을 얘기하고 논의를 해서 또 표결 그 처리하면 뭐 소수당은 항상 불리하겠죠. 많은 경우에 표결에서 지게 되면 또 우리가 승복하고 뭐 여태까지 다른 법안들이 다 그렇게 왔습니다. 또 그래서 뭐 한나라당이 또 뭐 그 수가 모자라서 또 할 수 없이 양보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여당에서 내놓은 이 4개 법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법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의 그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그런 엄청난 그 법안들인데다가 또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학법도 그렇고 뭐 국가보안법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뭐 서로 막 그것 때문에 큰 시위가 있고 지금도 그 국회에 가면은 한쪽은 폐지 찬성, 한쪽은 꼭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그 시위를 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강행 처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강행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여야가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론이 완전히 분열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그 뭐 처음에 80% 지금은 뭐 70%가 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의 국민이 폐지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또 검찰이나 뭐 모든 그 법 집행 기구에서 이거는 존치시켜야 된다,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 밀어붙여 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표로서 그냥 이것도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고 안 하고 끝까지 이거를 좀 잘 논의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자 회담이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파행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그때 제가 사실 저는 국가보안법은 지금 이대로도 그렇게 인권 침해되는 그게 별로 없고 또 운영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또 열린우리당의 생각은 이것도 더 이렇게 개정을 많이 했으면 개정 정도가 아니라 뭐 폐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열린우리당 쪽에서 문제 삼는 것은 다 논의해 볼 수 있다. 뭐 심지어 참칭 조항이라든가 또 법령 문제까지도 그것이 그 고칠 필요가 있다고 그쪽에서 꼭 생각한다면 그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게 그때는 엄청나게 그 보수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큰 반발을 받았고 또 당 안에서도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거 다 감내하면서도 그렇게까지 그 제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대화로서 그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상대방 당에서는 폐지를 그냥 계속 고집하니까 얘기가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표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강행 처리를 그냥 묵과하다가는 나라가 분열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이 다른 법안들은 다 좋아요. 근데 이 법안들은 그렇게 하기엔 너무 중차대하다. 그렇다고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였어요. 예외적으로. 네,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자 회담이라는 특별한 기구가 생긴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정희 교수님 질문하시죠. 어쨌든 그 사자 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이끌어졌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합의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그렇게 뭐 싸늘했던 시선이 금방 누그러뜨려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맨 처음에 17대 국회 시작할 때 협약까지 맺어가면서 17대 국회를 한번 잘해보자 말이죠. 이렇게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깨졌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합의 내용도 보면 아직 지금 그 해석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충분히 논의를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좁혀서 어디까지 왔을 때 결국은 이 어떻게 표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의회 정치 아니냐 하는 그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 폐지다 하는 것은 뭐 한나라당 입장뿐 아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그 지키는 우리 체제를 지키는 최소한의 그 안전 장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폐지라고 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다수결로만 해결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수결로 얘기하기 전에 그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다수결로 처리하겠다고 그럽니까? 전에 그 탄핵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는 뭐 180석 이상 해가지고
다수결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무조건 뭐든지 다수결, 물론 그거는 원칙이 돼야 되고 저도 뭐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 그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건 너무나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조건 다수결이 아니라 정말 좁히고 논의를 충분히 했을 때 결국에 가서도 어떤 쟁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합의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국회에서 어떤 표결 처리를 하는데 동참하는 것이 앞으로의 어떤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죠. 또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에 출연하신 이부영 의장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부영 의장이 이런 질문을 받으셨군요. 최대한 노력을 하되 국보법은 꼭 올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안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쭉 하시다가 그래도 국보법이 언제까지 이 처리돼야 된다는 그런 약속은 그 한나라당에서 해줘야 된다. 해를 넘기더라도 2월이면 2월까지 2월 임시국회를 상정하고 하신 말씀 같은데 이런 약속은 받아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기가 문제는 아니죠. 네. 그래갖고 나라가 전부 그냥 분열이 돼서 그냥 국민이 전부 다 그냥 흩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그 대통령도 내년에는 뭐 경제 올인한다, 또 통합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국론이 전부 갈라지게 되면 뭐 그 통합이 되겠습니까? 또 국론이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에 올인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 그저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뭐 국가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어떤 경우든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보안법이. 네, 뭐 보안법이든 사자 회담이든 간에 이남현 교수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지금 위임 받으신 상태인가요? 당내에서 위임을 받으셨죠. 근데 국민들이 박 대표께서 어떤 봉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궁금하고 왜 궁금한가 하면 어떤 때는 전향적으로 임하겠다 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국보법을 지키는 것이 한나라당의 존재 이유다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하셨다가 또 최근 사자회담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정부 참칭 조항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을 하시고 계신데 현재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한다는 것은 폐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정을 전향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건 폐지하고는 또 다른 일이고, 저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저는 여기 국가보안법 자체가 한시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가 교류를 하지만 또 한편에 안보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를 튼튼히 할 때 국민들도 불안감 없이 교류하는데 더 적극적일 수 있고 또 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감대도 더 형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 또 교류는 활성화해야 된다. 또 튼튼한 안보가 그 교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남북 관계가 잘 된다 하면은 뭐 그것이 내년에 또 폐지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또 10년 후에 폐지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법인데 아직은 폐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이라는 거하고 또 뭐 꼭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하고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국보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참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합의를 당 안에서 보고 나서
우리 그 한나라당의 의원 여러분들이 참 희망을 봤다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런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라는 이 안에서 서로 조정하고 양보하고 참 상대방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면서 합의를 이루어냈거든요. 제가 그 위임을 받았다고 하지만 위임받은 부분 거의 다 그 결정이 된 겁니다. 다만 다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 위임을 한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여당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다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쉬어가는 가벼운 질문 제가 박 대표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2만 5,500. 이 숫자가 뭐를 뜻하시는지. 방문자 숫자. 제가 오늘 아침에 박 대표님 미니 홈피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그 범상치 않은 숫자, 이 숫자에 방문객이 됐습니다. 박 대표님 미니 홈피에 애정을 갖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 뉴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기회에 나이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흠뻑 빠져 있는 인터넷 미니 홈피에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미니 홈피 구성 자체가 참 사람을 빠져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뭐 그 자체 구조도 구조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젊은 층에서도 많이 와서 참 기발하고 좋은 생각들 또 뭐 그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 또 저를 격려해 주거나 뭐 또 비판하는 글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 소통하는 광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대화하고 또 그 의견을 듣고 이러는 것이 그 아주 흥미롭고 또 저한테 힘도 주고 그러니까 계속 그 어떤 재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미니 홈피에도 한나라당이 앞으로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변화하고 개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을 텐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장희 교수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전 한나라당에 대해서 참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지금 그 뭐 17대 국회 파행의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니까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보면은 그 한나라당이 말이죠. 열린우리당이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그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어떤 그 설득하려는 하는 모습,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이 조급성을 보였을 때 좀 의연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때그때 반대하고 그러니까 발목 잡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따라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뭐 19%, 20%면 한나라당이 그보다 훨씬 높아야 될 텐데 뭐 그보다 한 2, 3%밖에 높지 않다 이겁니다. 이러한 데 대한 어떤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당 운영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먼저. 근데 그 국법법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갖고 설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법안들은 우리가 다 대안을 상정이 돼 있죠. 상정이 네.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국법법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9월부터 쭉 그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면 폐지 국법법의 경우에 폐지다 할 적에 대안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존치 유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집을 갖다 부시겠다 할 적에 대안은 대문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물 샌다고 집을 부시지 말자 고쳐서 쓰자 하는 게 대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정말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의논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제의를 계속 몇 차례 한 서너 차례 해가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 조율을 하면서 그 대안을 우리의 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 번이라도 폐지를 접겠다. 그러면 아주 전향적으로 대폭적으로 한번 개정할 테니까 개정안을 갖고 나와 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폐지예요. 그러면서 개정안을 내놓으라 하는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우리 내놔봤자 폐지인데 그쪽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폐지를 접고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안은 우리 안대로 잠정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상정 법사위에서 얘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해야지 논의를. 이정희 교수님 추가 질문 없어요? 글쎄요, 저는 뭐 꼭 국가보안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책 대안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이 어떤 안을 내놨을 때, 예를 들면 사학관련법이라든가 언론법, 뭐 이 대안이 상당히 늦어요. 우선 그 열린우리당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하는데 그 우선적인 그런 노력을 하지, 우리는 이런 대안이 있다는 것을 즉시 내놔야 어떤 조급성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위상이 더욱 돋보일 텐데, 그것이 계속 지금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늦어온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국민의 지지를 어떤 반사이익만 얻고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존치냐 폐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개정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개정을 하고 얼마만큼 그냥 존치시킬 건지, 또 대체 입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안법 뭐 이런 보장법. 그걸 갖다 약자로 하면 그냥 국보법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어떤 상징성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상당히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에 도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기회도 앞으로 있을 거고, 그 이전에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아쉬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학법이나 다른 법안도요, 한나라당의 그 어떤 운영 체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이렇게 그냥 단칼에 탁탁 뭐가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어떤 그 1인 보수 정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딱 하면은 우리 당론은 이거고, 또 당론이 그 어떤 보수의 얘기가 당론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또 어떤 태스크 포스 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게 오히려 저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학법이나 이게 다 엄청나게 우리 앞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사학들한테도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탁탁 나올 수 있습니까? 충분히 해서 나오는 거지. 네, 이정희 교수님 말씀에 덧붙인다면은 야당으로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적이거나 국민적인 의제 설정을 좀 앞장서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파행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야가 다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지난 총선에서도 저는 국민들께 그 어떤 상생의 정치, 국민들이 그렇게 참 피곤하고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고 누누이 약속을 드렸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옛날 같으면 몇 번씩 장외에 나갈 일도 지금 한 번도 장외에 나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보안법도 제가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런 정도까지도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 하고 여러 번 제의도 했고, 그러나 그래서 한 번도 파행을 그거를 겪지 않고 장애 투쟁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역할이 있거든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여당이 막 잘못된 길로 간다 하면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둔다 하면은 그게 뭐 야당이 있으나 마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4대 법안이나 어디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은 없어요. 정말 그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남현 교수님. 예. 그 당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렵니다. 국회 이제 정상화를 놓고 지금 원내대표가 따로 계시고 지금 당대표를 하고 계신데, 어떤 경우에는 그 원내대표하고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런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천막 당사 시절 대표께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큰 당사가 뭐 필요하냐.
천막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개혁 의지를 상당히 표명을 하시고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기능을 하고 있고, 근데 무게의 중심이 원내대표가 애매하단 말이죠. 지금 역할이.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과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역할 분담이 지금 애매하게 돼 있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될 텐데, 보관이 있으신죠? 우리 그 국회의원들이 전부 합의를 봐가지고 당헌 당규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대표 때부터 3톱 체제로 이렇게 오고, 또 뭐 2톱 체제든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적으로 분권적으로 이렇게 이제 당이 운영해 오는데, 수십 년간 우리 정당들이 그런 체제가 아니었었잖아요. 처음 이제 시작이 돼서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주 그냥 완전히 자리 잡아갖고 잘 나가고 있다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기간이 있고 또 그거에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나라당 경우는 그것이 그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당히 아직도 과도적이지만 자리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우에는 그 원내의 일을 중심으로 하고, 그렇다고 뭐 또 당대표는 전혀 그거는 아무것도 원내 일은 전혀 아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 일은 하시고, 또 당대표는 또 당 그 전체의 또 일을 보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쭉 그 과도기적으로 이제 그 자리 잡아 나가는 중이죠. 네. 수요 토론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모시고 전국 현안 그리고 한나라당 상황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자정이 가까운 11시 52분을 지나고 있군요. 당청석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질문자로 대학생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여학생부터 질문할까요?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고. 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박지선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가 되어서 한나라당 최초로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려고 했는데요. 한나라당 대표로서 박근혜 대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 당 대표가 되어서 한나라당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최대 업적으로는 무엇을 꼽고 싶은지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대표의 역할이 이제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할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당이 꼭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켜나가면서, 당의 운영에 있어서는 막 뭐 이끌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최대한 그 어떤 자율성이 부여되고 그분들이 각 원내에서 자율적으로 그 활동을 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결정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뒷바라지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제가 당 대표가 돼서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우리 당이 가도록 하겠다 하는 거. 그거는 정책정당, 원내정당, 디지털 정당으로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정당은 우리가 필요한 비판은 하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우리 대안을 내놓고서 어떤 비판을 하고 싸워 나가겠다. 실제로 이번 국회에 들어와 갖고 17대에 들어와서 공청회, 무슨 토론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전부 그 정책 가지고 토론하고 뭐 또 발의하고 뭐 법안도 지난 국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원내 정당은 주로 원외가 아니라 당의 모든 일이 원내로 와서 실제 의원총회 같은 것도
어떤 거수기 같은 역할이 아니라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합의를 봐서 실질적인 그 최종 의결 기구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당 외의 일로 막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또 디지털 정당은 그 당의 모든 기구라든가 시스템 이런 것을 그 사이버 공간에 다 옮겨서 네티즌들이 당의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데 직접 참여하고 또 실제 쌍방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작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인사라든가 공천이라든가 또 재정 이것이 그 다 투명하게 돼서 어떤 그 뭐 이렇게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공천 문제가 그거 가지고 뭐 투명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없이 그건 완전히 투명하게 그 자리를 잡았고 또 그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 전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네. 어떤 그 극단 대립을 안 하고 해왔죠. 네, 당 운영의 민주화에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 학생, 남학생이죠? 예,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진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방송에서 뵀던 것보다 대표님 실제로 뵈니까 더 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동생분이신 박지만 씨의 결혼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그 동생분의 그 결혼식을 보시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지금 미혼이신데 결혼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혹시 이상형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계신지 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 결혼을 앞두고 사실 굉장히 기쁘면서도 이렇게 자꾸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글썽하게 고이고 그랬어요.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볼 때 참 동생이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참 그 한때 방황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 이제는 그 성숙한 그 모습으로 또 정말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구나. 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는데 그 시절을 살아온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에 대해서는 이게 솔직한 심정이요. 이제 이게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는 특히 너무 그러니까 한 시간을 주고서 한 3시간 내지 5시간의 일을 해라 하고 탁 던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서 해내고 그 다음 일을 또 하고 이것도 잘 챙겨야 되고 이것도 해내야 되지 않냐 이런 걸로다가 막 살아오다 보니까 모든 다른 욕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오솔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낭만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제 바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제 사명을 다하는 데만 몰두하게 되니까 뭐 결혼이라는 거는 뭐 그런 거는 어디 파고 들어올 여지도 없어요. 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 한나라당 문제를 계속 이어가죠. 이정희 교수님, 우리 뭐 한나라당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요구가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그만큼 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으로서 이번에 그 이철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그것이 색깔 논쟁으로 변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당내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와 이어서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좀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뉴라이트 운동을 어떻게 한나라당과 접목시키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이철우 의원 사건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 그 지도층에게는 특히 그 국가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국민이 안심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른 경우하고 다르잖아요. 지도층이라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그 법을 만들고 또 그 국가 기밀도 다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러면은 노동당의 그 가입 여부라든가 또는 그 무슨 그 주체 사상을 뭐 신봉했었다면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는데 과거에 그랬다면은 지금은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는 뭐 그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너무 지나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국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이 그 빠졌거든요. 나중에 그 판결문이 다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전부 고문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이냐. 그런 것을 국민들이 개개인이 뭐 이철우 의원한테 가서 묻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야당이 그건 어떻게 된 문제냐 하고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 라이트 운동은 그걸 운동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법치가 흔들리고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것을 그 확고하게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나온 그 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회 운동은 많이 벌어지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남현 교수님 질문이시죠?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인데요. 그 대표께서 그 리더십에 대한 그 문제인데 그 흔히들 박근혜 대표께서는 이미지나 분위기의 정치를 하지 구체적인 내용과 메시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 쪽 의견도 그렇고 혹시 반대하는 쪽에서도 마찬가지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께서 본인의 리더십의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또 앞으로 추구해 나갈 어떤 입장 이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질문 자체를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지만 있지 뭐 구체적인 게 없다 그러는데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 게 구체적인 게 없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리더십.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리더십.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큰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본인이 국민에게 주는 저 사람하면은 어떤 게 연상이 된다든가 믿을만하다든가 뭐 이런 이제 리더십 유형을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본인이 뭐를 추구해 나가실 거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 오해가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라고. 지금의 리더십은 그 수직적인 리더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오고 그러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의 그 필요한 리더십은 어떤 그 봉사랄까 또 그 구성원들에 대한 그 뒷바라지. 그래서 한나라당 경우에는 정당이니까
각 그 의원 한 분 한 분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지고 그 의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당의 어떤 입장을 정리할 적에도 합리적이고 가장 그 좋은 최대한의 그 어떤 그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거. 그러면서도 또 당이 지켜야 될 것은 또 분명히 지켜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파 정치를 안 하니까 측근이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뭐 포용력이 없다. 사실 뭐 계파가 없으니까 뭐 주륜이 비주륜이 뭐 가르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용할 사람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런 그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대표 역할이 전에 봤던 거하고는 다르고 또 당 안에서 그런 어떤 그 운영 체제라든가 이렇게 잡아가는 것도 아직도 그 과도기 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를 잡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네, 따라서. 당 운영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장희 교수님 더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뭐 이런 걸 좀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그 아까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뉴라이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나라당이 참 너무나 부족하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지역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뭐 색깔을 상당히 좀 강하게 해서 색깔 논쟁을 계속하려고 한다든가 아직도 디지털 정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젊은이들이 외면하는 이런 정당 앞으로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을 바꿔야 되는 건지 당명만 바꿔서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여론인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 당명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그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게 상당히 많이 변한 겁니다. 사실은요. 전에 정당 운영이나 또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리고 그 색깔 논쟁을 하려고 한다 하는데 아까 그거 그 한나라당이 좀 불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드렸고 또 저희가 색깔을 논쟁을 시작한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정체성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도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민주 인사가 그러니까 간첩이 민주 인사가 됐다. 또 그 간첩 출신이 군 장성을 조사를 했다. 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그 최후의 그 부르고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국보법을 국민의 반대나 법 집행 기구나 헌법재판소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막 그냥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 이런 것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있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또 저희 당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경제 정책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시비를 종식시키려면 그거는 야당한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확실하게 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이거는 우리가 확고하게 지킨다 하는 신념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자연히 그런 시비나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좌판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어쨌든 한나라당 부족한 거 많지만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남현 교수님 뭐 추가 질문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그 한나라당이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개혁을 하신다고 그랬고 또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것이 국민한테 체감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변했다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어느 만큼 공감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너무나 좀 그 공감대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나라당이 자꾸 어떤 경우에는 수구 보수다.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자꾸 이제 민심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박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개혁의 방향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왜 국민들 체감까지
안 따라가느냐. 그럼 거기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획기적으로 뭔가 막 눈에 확 보이게 돼 있기 전에는 변했다고 느끼기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그 당 운영이 지금 아까 쭉 말씀을 드렸고 의원총회가 실치 최고 의결 기구고 이런 것이 하나하나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하고 달라지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초선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많았죠. 소장파 의원들. 그 소장파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TV나 지상에 보도가 되고 상생의 정치를 열겠다. 표결 국회에서 표결로 파이널 최후 결정을 하는 그 국회의 프로세스를 존중하시겠다. 더 이상 우리는 파행으로는 안 간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했는데 실제로 국민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모습, 구태의연한 모습이 자꾸 재현이 된단 말이죠. 그런 쪽에서 생각해 보면 뭔가 한나라당이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생의 계시면 정치도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런 그 속담이 있듯이 상생의 정치도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저기 흔히 지독한 그 야당 만났다 하는 얘기 많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 한나라당이 지독한 여당을 만났어요. 그런데다가 또 소수당이라서 정말 힘겹게 지금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 어떤 민생을 살리는 법안이라든가 그런 정책이라든가 그런 건 기꺼이 협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계속 들고 나오는 그 법안들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건데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4대 법안은 우선 이제 옆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더라도 뉴딜 3법 내지 뉴딜 4법이라는 것도 이게 기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뭐 이런 건데 이게 막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국민의 그 마지막 그 재산인 그 국민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라고 하지만 제일 큰 게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 또 그 외환보유고 이거를 정부가 그냥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갖다가 증시부양 내지 건설 경기부양 이런 데다가 막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정말 그 부실화 돼버렸다 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안전장치는 하자. 그래서 이거를 운용할 적에 독립성을 가진 기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이 장치는 꼭 마련하자. 근데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게 잘못하면 부실해가지고 완전히 누가 메꿀 사람도 없고 그 액수가 얼마나 또 큽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안 막을 수 있습니까? 또 그 민간투자법이라는 것도 수익성이 나지 않는 그런 데다가 정부가 국민연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안 나니까 그 리스료라든가 그 유지비를 또 국민 혈세로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걸쳐서 다 지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잘못되면은 국민이 다 물어내야 되는 일인데 헌법에도 그 국채 발행, 국채 모집이라든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국가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 빚이 될 거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심의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 의결이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걸 막 갖다 쓰겠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냥 표결로 처리해서 그냥 대충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법도 지금 정부 원안대로 하자면은 대통령이 기금운영위원회를 인사를 다 장악하게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예를 들면 민간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그 의결권을 정부가 행사한다 그러면은 민간 회사들이 누구 눈치 보겠어요? 뭐라고 말 안 해도 전부 정치 눈치 그럼 이거는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법들인데 어떻게 또 공정거래법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제발 그런 법안 좀 갖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잘해보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 야당의 역할이 있잖아요. 정부가 이거 아니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주는 거다 하면 우리 막지 않을 도리 있습니까? 네. 박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각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뉴딜 3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들에 대한 견해차가 아직 커서 어떻게 절충이 돼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정희 교수님 아까 질문 중에 한나라당이 과연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대목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한 뭐 것을 내놓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걸 국민이 아마 지켜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어떤 변화에 대한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젊은이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또 당원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하나는 지역 정당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영남 지방에 커다란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호남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정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 정당으로서 정말 정책 정당으로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 같은 걸 국민들이 보고 싶은데 그 노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데 그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이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정당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의로 하게 되면 지역 정당 아닌 데가 있겠어요. 다 지역 정당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극복하고 적어도 정치권에서 지역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신념을 확고합니다.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어느 정당은 이쪽 지역이 많고 어느 정당은 저쪽 지역이 많고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후에 어떤 17대 들어와 가지고 막 지역을 이용해서 뭐 한 것이 없어요. 제 발언에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그걸 가지고 막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우리는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연찬회도 이제 호남 지역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참 얘기도 나누고 우리 꾸준히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네, 오늘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들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근혜 대표께 감사를 드리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직접 하시고 싶으신 말씀, 미진하신 대목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정치가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관계에 있어서나 남북 관계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가 뒷받침될 때는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수 있지만 신뢰가 없을 때는 각 분야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사실 이 4대 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여야 간의 합의 처리냐 협의 처리냐 이런 것 갖고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도 만약에 신뢰가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남북관계, 핵 문제 해결 이 모든 것도 신뢰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뿐만 아니라
각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 신뢰가 뿌리를 내리고 또 특히 그 정치를 국민들이 그 믿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저희 한나라당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고통을 그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도록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편안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4인 회담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박 대표 오늘 토론에 비교적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 같고요. 패널의 질문에도 더욱 여유 있게 답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아니겠죠. 이제 여들에 남은 건가요? 30일 임시국회 폐일까지 여야가 대화 타협으로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한 모범적인 생산적인 의회 활동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표께도 4인 대표회담의 주역으로서 조금 더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패널 두 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